저자인 월터 미셸 박사는 심리학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실험인 마시멜로 테스트의 창안자로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월터 미셸 박사는 유혹과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이는 자제력 또는 의지력, 즉 자기를 통제하는 문제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한번 차분히 돌아보자. 당신의 자제력과 자기 통제는 언제 제대로 작동하고 언제 그렇지 않으며 또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결국 사람들이 어떻게 만족을 지향하는 결정을 내리고 실제로 유혹을 이겨내는지 찾아냈다. 그것이 바로 마시멜로 테스트다. 저자는 예전에 파리 제5대학교 앞에서 희한한 광경을 본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파리 제5대학교는 철학자 데카르트를 기리기 위해 그의 이름을 따서 르네 데카르트 대학교라고도 불리는 명문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 정문 앞 거리에 학생들 때로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손에 든 담뱃갑에는 불어로 커다랗게 흡연은 목숨을 앗아간다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저자가 그 풍경을 보고 희한하다고 느낀 것은 그 명문대학교에 입학하기까지 수많은 유혹을 이겨내고 공부에 집중했을 그 청년들이 왜 유독 담배에는 맥을 못 추는 것인지 의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월터 미셸 박사는 자제력에 대한 이런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1960년대 후반 스탠포드 대학교 부설 빅 유아원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심리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이 실험은 4, 5살짜리 아이들을 가혹한 딜레마에 빠뜨린 실험으로 유명하죠. 실험은 간단합니다. 탁자에는 마시멜로 1개와 종이 놓여 있었고 아무 때나 종을 울려 실험 진행자를 부르면 그 마시멜로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험 진행자가 올 때까지 먹지 않고 참으면 1개를 더 준다고 말하죠. 원하는 때에 작은 보상을 받을지 힘든 상황에서 15분을 기다렸다가 더 큰 보상을 받을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아이들을 던져놓은 것입니다. Okay, sit in that chair. All right, here's the deal. Marshmallow for you. 방 안에는 장난감이나 책, 그림 등의 아이의 주의를 빼앗을 물건은 전혀 없고 이 상황을 실제 녹화를 했습니다. 녹화 영상을 본 사람은 누구나 폭소를 터뜨렸다고 합니다. 아이들 절반은 애써 정신을 딴 데 팔면서 이 마시멜로의 유혹을 멀리하며 15분을 기다리는 일종의 위협을 일부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How'd you do? So did I tell you I'd give you another one? 이 간단한 실험은 만족지연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전 세계에 알려지고 중요한 것은 그 이후 이어진 연구인데요. 이들 참여자 표본을 추적해 10년 간격으로 다양한 척도로 그들을 평가한 결과 4, 5살 나이의 그 아이들이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렸느냐에 따라 청소년기의 사회적 관계를 얼마나 잘 형성했는지가 차이를 보였고 나아가 대입 시험 성적도 달랐다. 그들이 27살에서 32살이 됐을 때는 더 오래 기다렸던 아이들이 더 낮은 체질량 지수와 더 나은 자아 존중감을 보여줬고 목표를 더욱 효과적으로 추구했으며 좌절과 스트레스에 더 잘 대처했겠다. 여러분은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클린턴 전 대통령의 스캔들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때 세계적으로 부적절한이라는 수식어가 엄청나게 유행했다고 합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스캔들 하나가 모든 걸 삼켜버리고 마른 것이죠. 연예계, 종교계, 비즈니스계, 스포츠계, 학계를 막론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유명 인사와 공인들의 스캔들이 터지곤 합니다. 이러한 일은 비단 외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공인이나 유명인들이
추행과 희롱 등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한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 갑질 논란 등으로 대중의 지탄을 받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한순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 탓에 스캔들의 주인공이 된 유명 인사가 한둘이 아니다. 그들은 모두 똑똑한 사람들이다. IQ만 말하는 게 아니다. 감성지능이나 사회적 지능 역시 탁월한 인물들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위치에 이르렀겠는가? 그런 그들이 왜 그렇게 멍청한 짓을 했을까? 정말 궁금하지 않은가? 사람은 자기를 조절하기 위한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굉장히 낙심하게 됩니다. 이때 자괴감에 빠지지 않고 안정감과 자신감을 회복하게 도와주는 메커니즘이 있는데요. 바로 심리적 면역체계입니다. 심적 면역체계는 과거에는 자방어 기제라고도 불렀는데요. 이것은 스트레스 인지를 줄이고 우울증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해 우리 자신이 착하고 똘똘하고 가치 있다고 믿게 만들어줍니다. 약간의 착각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자존감 착각이 과도한 자신감을 불러와 위험한 의사결정을 불러일으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뭐든지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착각에 빠뜨리는 것이죠.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은 때로 최악의 상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재정적인 리스크를 감수하는 상황에서 통제가 잘 됐다고 느끼게 되면 외부 피드백이나 위험 신호에 적절히 반응하지 못해 되돌리기 힘든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도박의 경우 주변 인물들이 조작을 통해 초반에 돈을 따는 상황을 만들어주면 자신이 이 도박판을 통제한다는 착각에 빠져 다음에 몇 번을 지더라도 다시 그 상황을 되돌릴 수 있다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큰 손해를 입게 되죠. 혹시 주식을 할 때 조금만 더 오르면 팔아야지 하다가도 매도 타이밍을 놓치고 손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일이 산더미 같은데 유튜브 등 딴짓을 하다가 일을 그르친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나약함을 탓하게 되는데요. 이는 자기 통제를 정신력의 문제로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로이 바우마이스터와 동료 학자들은 의지력을 기묘하지만 한계가 있는 생물학적 자원으로, 즉 일시적으로 고갈될 수 있는 자원으로 본다. 이들이 말하는 자기조절 강도 모델에서는 의지력이 한정된 양의 에너지에 의존하는 내면적 역량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이 모델에 따르면 의지력은 근육과 같다. 의지력이 근육과 같다는 것은, 즉 인간이 가진 자제력은 고갈되기 쉬운 소모성 자원이라는 뜻인데요. 이는 조직 행동론 전문가로 꼽히는 칩 히스와 데니스가 한 실험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실험의 1단계에서는 배고픈 상태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팀은 초콜릿 쿠키를 먹도록 허용하고 다른 한 팀은 초콜릿 쿠키를 냄새는 맡지만 먹지는 못하게 하는 대신 물을 먹게 하였습니다. 2단계에서는 이들에게 풀기 힘든 어려운 퍼즐을 제공해서 이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이 퍼즐 풀기를 수행하다가 포기하는지 이를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쿠키팀은 그 퍼즐을 19분 동안 풀기 위해 노력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4번의 성의 있는 시도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반면 무팀은 쿠키팀이 소비한 시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8분 후에 포기했고 가까스로 19번을 시도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헬스클럽에서 벤치프레스를 할 때와 같은 원리이다. 첫 번째는 들어올리기가 쉽지만 횟수를 거듭할수록 근육은 지치게 되고 마침내 더 이상 역기를 들어올릴 수 없게 된다. 무팀은 먹고 싶은 쿠키의 유혹에 저항하느라 이미 자제력을
써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어려운 퍼즐 문제 앞에서 오래 버티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적응해야 하는 상황이 일상적 상황과 다를수록 사람들의 자제력은 빨리 소모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제력이란 충동을 억제하고 좌절과 실패 앞에서 인내를 잃지 않는데 필요한 정신 근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정신 근육을 최대한 지치지 않도록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제력 또한 정신 근육이라는 걸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은 맹자의 어머니 아닌가 싶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는 맹자의 어머니 금씨가 아들의 교육을 위해 세 곳으로 이사했다는 데서 유래한 이야기인데요. 맹자의 집은 원래 공동묘지 근처였다고 하죠. 어린 맹자는 자라오면서 평소 보았던 대로 상에 옮기는 흉내하고 곡하는 신용을 하며 놀았다고 합니다. 맹자의 어머니인 맹모가 이를 보고 아이의 교육에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시장 근처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맹자가 친구들과 골라요 골라, 다양한 물건들이 많아요 하면서 상인 흉내를 내면 노는 것이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이 역시 아이 교육에 올바르지 않다, 이 환경의 문제다라고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공자를 모시는 문묘 근처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맹자가 관원들의 예절을 따라하고 제례를 지내는 신용을 하고 또 글어를 외는 공부에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묘지나 시장 근처에서 계속 살았다면 아들에게 글 공부를 하라고 아무리 말해도 주변에서 들려오는 곡하는 소리, 장사꾼 소리에 맹자는 바깥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유혹이 생겼을 겁니다. 앉아서 글 공부에 집중해야 하는데 그 유혹을 거부하는데 온 에너지를 다 쏟고 나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환경을 바꿔줌으로써 자제력에 쓸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줄여준 맹모의 전략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현대에도 계속 유효한 전략인데요. 실제 상황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엄청난 효과를 본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 사우스 샌프란시스코 병원 간호사들은 투약을 할 때 1000건 중에 3건 정도의 투약 실수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병원 측에서도 징계도 내려보고 교육도 시켜보고 숙련 간호사로 교체도 해봤지만 이 퍼센트는 줄어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컨설팅 팀이 투입되고 그들은 간호사들이 투약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요. 그 결과 간호사들이 투약할 때 오픈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간호사들은 투약을 하다가 다른 사람이 일을 시키면 그 일을 하러 갔다 오거나 또 의사가 지나가다 부탁을 하면 의사의 부탁을 받고 다른 곳에 다녀오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다른 일을 갔다 와서 다시 투약을 할 때 실수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컨설팅 팀은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고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간호사들에게 어떤 글씨가 적힌 조끼를 입는 것만으로 해결됐거든요. 조끼에는 방해하지 마세요. 저는 투약 중입니다. 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간호사들이 이 투약 조끼를 입고 있는 상태에서는 의사나 다른 환자 혹은 보호자들까지도 간호사들을 부르지 못하게 했고 간호사들 역시 그들의 부름에 반응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결과 미국 사우스 샌프란시스코 병원은 투약 조끼 제도 실시 이후 6개월 만에 투약 실수가 절반 이상으로 감소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일을 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유혹물이나 방해물을 제거해주면 자제력이 보존되어 일에 보다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제력이 정신 근육이라면 우리가 운동과 훈련을 통해 신체 근육을 키우듯이 정신 근육 또한 훈련을 통해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요? 먼저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흥분된 상태에서는 지금 당장의 욕구에 충실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한 발 떨어져서
보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는데 저자는 이것을 벽에 붙어있는 파리의 입장이 되어 스스로를 주시하는 것에 비유합니다. 지금 눈앞에 놓인 상황을 벽에 붙은 파리의 관점에서 시각화하고 멀찌감치 떨어진 자아의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해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 다리 하나가 부러졌다면 그것은 바꿀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은 바꿀 수 있다. 그것은 조깅이나 자전거 타기를 포함해 온갖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끔찍한 사고인가? 아니면 책 읽기나 영화 보기처럼 하고는 싶었지만 오랫동안 못해온 일을 할 수 있는 뜻밖의 기회인가? 이렇게 자신에게 거리를 둔 관점에서 나온 반응들은 훨씬 덜 감정적이고 더 추상적이었으며 자기중심성이 덜했습니다. 즉,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객관적인 시각을 열어주면 자제력은 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만약 뜻하지 않게 100만 원의 여윳돈이 생기면 어디에 쓰실 건가요? 오랜만에 친구 만나 술 한잔 할까? 아니면 배우자를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할까? 아니면 휴가 자금으로 쓸까? 당장 이 돈을 어디다 쓸지 행복한 고민에 빠질 텐데요. 그런데 혹시 이 돈을 당장 쓰지 않고 먼 노후를 위해 저축하려는 사람도 있을까요?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이 역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앞을 내다보는 것은 언제나 현명한 행동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멀리 내다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처칠의 말처럼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저축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통장은 늘 텅텅 비어있는 상태일 때가 많은 거죠. 그렇다면 미래를 보여주면 저축을 더 많이 할까요? 할 허시필드 교수와 그의 동료들은 한 가지 재미있는 실험을 해보기로 합니다. 연구팀은 대학생들에게 재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상황을 가정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각자 자신의 사진을 가져오게 해서 그것을 이용해 아바타 이미지를 만듭니다. 일부 참가자의 아바타는 현재 모습으로 설정했고 다른 참가자들은 60대 후반의 모습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가상의 월급 가운데 얼마만큼을 은퇴계좌에 납입하고 싶은지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화살표를 왼쪽으로 옮기면 급여 중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비율이 늘어나고 오른쪽으로 옮기면 은퇴계좌에 넣는 비율이 늘어나는 형식인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나이든 자신의 아바타를 보면서 결정을 내린 참가자들은 현재 자아를 본 참가자들보다 평균 30% 더 많이 은퇴계좌에 저축하겠다고 밝혔던 것인데요. 즉 사람들은 미래 자아와 정서적으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을수록 현재 가진 것을 미래의 자아와 기꺼이 더 많이 나눈다는 것입니다. 내가 유달리 지름신에 약하다, 저축을 잘 못한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갑 속에 자신의 나이 든 모습 사진 하나 넣고 다녀보십시오. 그리고 지름신이 올 때마다 한 번씩 보시면 어떨까요? 지름신을 꼭 물리칠지도 모릅니다.